상업부동산 부실로 인해서 상당히 큰 시장 붕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붕괴는 오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서 많이 다뤄왔던 부분은 사실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오피스 빌딩의 공실이 심각해졌다. 이러한 공실이 좀 더 많이 흡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현재 오피스 빌딩의 사이클은 침체기에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 기업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 김효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턴키 글로벌 리얼티는 미국 조지아주 들루스에 위치해 있는 미국 부동산 전문 기업인데요. 23년 이상의 실적과 실전 노하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고요. 턴키 글로벌 코리아로 다시 삼성동에 오피스를 두고 미국 부동산에 관한 모든 교육, 강의, 문화 교류 등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턴키 글로벌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리서치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키 글로벌 리얼티 턴키 글로벌 코리아, 턴키 글로벌 아메리카는 미국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계한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미국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폭넓게 글로벌리 제공해 드리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요즘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후보자님이 이번 대선에서 실질적으로 당선되기 전에 내걸었던 그런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세 정책이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앞으로 펼쳐진 이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미국의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현재 분위기는 말 그대로 이번 트럼프 2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기대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생각하셨던 것은 사실 지난 행정부 때 많이 겪었던 것은 인플레이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서 이제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더 나은 경제를 기대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빠른 단기간 내에 선거 때 내밀었던 그런 공약들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미국 경제와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인데요. 사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2024년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에서는 2025년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급과 금리라고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2024년은 2022년 중반기 이후로 계속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있었고 2024년도는 그러한 고금리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미국 부동산 시장에는 잔잔한 물결의 연속이었다면 2024년 4분기 하반기 때는 전환의 징조를 보였던 시기였다. 그래서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그러한 부분이 교차되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우리가 거론할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025년도에는 2024년에 비해서 좀 더
역동적인 미국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너무나 빠른 공약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먼저 시작된 것들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그러면서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은 리쇼링 정책을 생각하면서 관세 정책이 먼저 대두되면서 빚어지는 마찰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우리가 거시적으로도 봤을 때는 지정학적인 불확실성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과연 세계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와 미국 부동시장에 전환되는 과정이 상당히 지금 큰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금리는 2024년에 비해서 좀 더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지만 지금 당장은 동결한 상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다른 변수, 공급량, 주택시장, 미국 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급의 양이 과연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풀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공급량이 2024년에 비해서는 2025년도에 다소 증가할 거라고는 보고 있으나 과연 또 다른 이런 외생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죠. 과연 공급량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많이 증가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것이란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는 사실 2024년도에 우리가 체감했던 그 인플레이션율과 비교했었을 때 많은 차이는 현재까지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 이러한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관세 정책과 그러한 발표가 있기 전에 지표들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부터 앞으로 발표되는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반등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지만 현재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물가 자체는 사실 2024년도에 고물가 시대에서 2025년도로 넘어왔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율 자체의 변화는 그렇게 많이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페드의 연준의 이러한 기준금리 자체도 빠르게 인하하지 않고 지금 동결 상태로 좀 더 유지가 될 것이라 보는 이유는 앞으로 펼쳐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반기 때 한 두 차례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 급격하게 관세 발표를 하고 나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속화된다 그러면은 많은 변화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2025년도는 공급과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면은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이 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모든 거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일단 거래량이 감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요. 특히 이제 공급 부분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건데요. 지난 2022년 중반대 이후로 계속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나온 게 뭐였냐면은 고정 효과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는 금리가 높음으로써 판매자는 집을 마켓에 내놓지 않았고 구매자는 금리가 높음으로써 집을 구매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인구의 이동이 많이 둔화되었다. 자, 팬데믹 시기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어요. 일단은 저금리 상태였잖아요.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상태에서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뀜으로써 고물가 지역에서 저물가 지역,
그리고 도심에서 도심 외곽으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인구가 많이 흘러갔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는 고금리 시대에서는 모든 판매자, 모든 구매자들이 이런 고금리 때문에 움직이질 않았다. 그래서 미국의 인구의 흐름이 많이 흐르지를 않았다. 자, 그러면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려면 기존 주택에서는 매물이 시장에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금리가 더블이 되다 보니까는 나오지는 못하고 있고, 또 구매를 하려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주택 구입 비용이 너무나 상승했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감소가 됐죠. 그런데 가격은 만만하게 올랐다. 공급 부족 속에서 올랐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물가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할 경우는 오르는 거고 그 반대일 경우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완만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자, 그러면은 공급량은 최근에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증가하는 했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의 50개 중에서 10개 지역만 제외하고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는 공급의 양은, 매물의 양은 다소 증가는 하겠으나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완만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고, 자, 거기에다가 미국의 2024년도에 자연재해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주택 보험료가 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높았죠. 주택 가격이 높았죠. 거기다 주택 보험료가 높으니까 주택 구입 비용이 더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실수요자들, 특히 first home buyer들, 첫 주택 구매자들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집을 더 구입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일단은 자본력이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또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주택 시장보다 초고가 주택의 시장이 더 호황이었다. 일반 주택 시장은 3.2%의 가격 상승률이 있었다면 초고가 주택은 3.9%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 이건 뜻밖의 결과였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양극화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또 과중된다면 이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2025년 미국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중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요. 전체적인 거시적인 미국 부동산 시장 사이클보다는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마이크로 사이클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이제는 전체가 아닌 부분에서 파악을 해라. 이것이 어떻게 되면 또 다른 키워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인플레이션은 가중되나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가중돼서 사이클이 변하지만 중요한 해답은 지역별로, 유형별로 굉장히 세분화해서 부분적인 사이클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아주 혼란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좁혀져 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더군다나 한국 부동산의 투자 역시 너무 다양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역적인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한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 지금 뜨고 있을까?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까? 우리가 사실 뭐 아파트, 강남 불패시나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너무나 좁혀진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강남에서도 요즘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이 4개 지역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신규 아파트에 주목해라. 그리고 똘똘한 채, 이것이 한국에서 바라보는 어떤 부동산 시장의 한 영역이라면
투자해야 되는 중요 영역이라면 또한 한국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많이 다변화되지는 않았다. 다각화되지 않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측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반면에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다. 물론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함께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를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좀 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지역에다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자국의 경제나 자국의 정치가 불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안전 자산, 특히 미국 달러 또는 금 또는 가장 안정적인 유형의 부동산, 미국에서는 거주용 부동산의 가장 안전한 이런 자산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우리가 그 경험해 왔던 그러한 투자 방식에서 최근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국한되지 않고 해외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국제 투자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를 원하는 자산가들은 요즘 어떤 곳에 관심이 있나요? 대부분은 분산 투자를 원하시고요.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의지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자산의 이동,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안전 자산을 확보하고 싶다는 부분, 그리고 더 축소해서 가면은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와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는 시기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은요, 현금 흐름을 추구한다. 그래서 리스크가 큰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투자로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보면은 어떤 변동성이 있는 것보다는 어떤 배당금, 그리고 부동산 측에서도 자산 가치 상승보다는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산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도 미국 부동 시장의 트렌드는 부분적인 사이클, 마이크로 사이클에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면 미국 전역의 사이클의 변화보다는 미국에서도 저평가된 지역, 그런 곳에서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가 있고 미국 내에서도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식으로 많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물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고평가된 지역에서 오히려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런 인구들이 선벨트 지역으로 많이 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기회를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워낙에 넓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부분적인 시장으로 우리가 좁혀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유형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급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라고 해서 많은 자본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평가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자본으로도 미국 자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은 리츠 상품을 통해서 간접 투자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025년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들 중에서요. 중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긴 하지만 일단은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는 중요한 부분이 금리와 공급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사이클이 변동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2024년에 많이 대두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라는 그게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아,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상업 부동산 부실로 인해서 상당히 큰 시장 붕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붕괴는 오지는 않았거든요. 자, 우리가 봤었을 때 상업용 부동산의 유형으로서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피스 빌딩도 있고 뭐 소매점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스토리지 그리고 뭐 호텔 이런 것들이 다 상업용 부동산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서 많이 다뤄왔던 부분은 사실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오피스 빌딩의 공실이 심각해졌다. 그러면서 2024년도에 대출 만기가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붕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붕괴는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그러한 기간을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막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오피스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그동안에 판매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 시그널 벌금형이었죠. 자, 그런데 오피스 빌딩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오피스 건물들이 2025년도에 새로운 정책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2024년도, 2025년까지 넘어오면서 등급별로 오피스 건물의 사이클이 틀렸다. 그래서 이 등급은 상당히 공실이 없을 정도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BC 등급은 공실이 많았다. 그리고 인구의 흐름이 도심에서 도심 외곽으로 그리고 고물가 지역, 저물가 지역으로 가면서 특히 도심 지역에 있는 오피스 공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만회하기 위해서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용도 변경을 해서 거주용 임대 부동산이 부족하니 그것을 거주용 저소득층의 임대 부동산으로 바꾸려는 게 있었지만 시도가 있었지만은 생각대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실이 좀 더 많이 흡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현재 오피스 빌딩의 사이클은 침체기에 있다. 그러나 이 침체기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과 맞물려서 회복기로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아니면 그대로 머무를 수가 있다. 아니면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소매점, 우리가 상가라 그러죠. 이런 건물들이 사실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도입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자상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있는 도심 중심에 있는 우리가 폐쇄형이라 그러죠. 한국에서 말한 백화점, 미국에서는 그 리저널 몰이라 그래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인구가 많이 빠짐으로써 공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예 문 닫는 가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이어온 브랜드 회사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겸비해서 옴니 채널 방식으로 자궁책으로 살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은 도심 외곽 지역으로 주로 거주용 주택들이 많은 지역에 있는 오픈형이라 그래요. 오픈형으로 된 네이버후드 센터나 커뮤니티 센터, 앵커가 하나 있는 쇼핑센터를 우리가 네이버후드 센터라 그러고 앵커가 두 개 있는 쇼핑센터를 커뮤니티 센터라 그래요. 그런 데는 공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가격 상승폭이 높았다. 이러한 또 양극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피스 빌딩 양극화. 쇼핑센터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소비 경제죠. 이러한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 사이클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지금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확장기로 당연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기가 더 길 수도 있겠죠. 이것이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 정책과 맞들려서 새로운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데이터 센터, 지금 뜨고 있는 뉴 이코노미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AI 시대, 5G, 이런 저장 장소.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데이터 센터를 아무 데나 지을 수가 없죠. 일단 땅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전기료가 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같이 고물가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조지아주나 텍사스주처럼 비교적 저렴하면서 이런 산업시설이 인구가 많이 있는 쪽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데이터 센터는 이제부터 앞으로 10년 이상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데이터 센터는 이제 확장기에 진입했다. 그래서 이 확장기가 상당히 길어요. 긴 확장기로 얼마만 갈 것인가. 우리가 트럼프 2기 때 기술 혁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장이라고 말을 했듯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산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창고, 산업용 동산이죠. 트럭터미널. 이런 물류창고나 트럭터미널은 전자상 거래 때문에 굉장히 핫한 유형으로 떴잖아요. 그럼으로써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관세 정책 있죠? 리스토어링 정책 있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당장은 확장기에 있습니다. 바로 공급 가입 전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정책과 맞물리면서 공급 과잉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확장기를 쓸 것인가 사실 그러한 전환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셀프 스토리지는 팬데믹 이후에 저금리 시대에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고물가 지역에서 저물가 지역, 일선 도시에서 일선 지역, 도심 중심에서 도심 외곽으로 인구의 이동이 많았어요. 그런데 물건이 많지가 않았어요. 수요는 엄청났죠. 그러니까 주택이 어떻게 됐어요? 주택시장에서 로켓 상승한 거잖아요. 자,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가야 되는데 이삿집 어디에 놨느냐. 저장 공간에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셀프 스토리지가 2022년, 2023년 초에 가장 핫한 유형이었어요. 공실은 기대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미국은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정효과가 묶여 있다. 판매자는 고금리 때문에 집을 안 팔고 구매자는 고금리 집을 안 산다. 이동이 없다. 이동이 둔화되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셀프 스토리지라는 유형이 공실이 많아진다. 한때는 피크였어요. 확장기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급 과잉이 간 거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 2기의 정책과 맞물려서 이러한 사이클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이제는 침체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회복기로 접어들어서 확장기로 갈 것이냐. 거주용 부동산, 다세대 주택, 아파트 이러한 거주 목적의 부동산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확장기에 있다. 왜냐하면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상태로 계속 왔기 때문이에요. 2010년 이후로 미국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쭉 오다가 팬데믹이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공급망 변동 현상과 맞물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부족하다. 그런데 또 고금리 상황에 들어가서 또 부족하다. 그래서 거주용 부동산은 완전 확장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자산. 그러면은 답은 거주용 부동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때 미국 오피스 빌딩의 위기에 대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업용 부동산 중에서 오피스 건물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 금리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저금리 시대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만기가 들어왔는데 고금리 시대 있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의 재융자가 안 되죠. 융자 자체를 못 받으니까 이것이 곤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이제 사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로컬 은행이었어요. 로컬의 중소 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설이 상당히 컸는데 그것이 이런 대출 기간과 그 다음에 그 오피스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하고의 어떤 상호 관계에서 대출 만기에 대한 재융자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춰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그 위기에서 우리가 좀 더 모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만기를 연장해 준 것은 뭐였냐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됐을 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오피스의 공실의 원인은 다시 돌아간다면은 인구의 이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구가 도시에서 도시 외곽으로 자꾸 빠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변화가 있었잖아요. 재택근무, 원격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뉴 노멀로 고착화되면서 이러한 이미 기존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어떤 식으로
전환을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복합 용도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아예 용도 변경을 해서 거주용 부동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부동산으로 변경을 해서 그러한 공시를 흡수를 하는 쪽으로 갔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워낙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러한 규제가 있죠.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러한 흡수가 많이는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었다. 또한 유럽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러한 틈을 타서 아주 싼 가격으로 또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위기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재고가 증가하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비슷하다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2025년도 미국 부동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가 아닌 부분에 집중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부동시장 모든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인구의 흐름인데 이러한 인구와 관계되는 거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미국은 50개 주가 다 틀려요. 법과 규정도 틀리고요. 미국에서 가장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인구가 어떤 식으로 증가하느냐를 면밀하게 살필 수가 있다. 자, 그거는 자,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거시적인 것이고 어느 한 지역에 인구가 증가했다. 거시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가라.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했느냐? 국내 순 이주에 의해서 증가했느냐? 아니면 국외 순 이주에 의해서 증가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마이애미 얘기하셨어요. 국외 순 이주에 의해서 증가를 한 케이스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리스크가 있을 때는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공시를 반영될 수가 있다. 자, 특히 플로리다주에서 마이애미 일부 지역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부동산을. 그래서 플로리다 주 자체에서 일부 국가에서 플로리다 주에 있는 부동산 구입하는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중국, 이란, 북한 이런 데는 플로리다에 있는 주에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주 자체로 그렇게 해버린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반면 중요한 거죠. 자연적인 인구 증가. 그리고 자연적인 인구 증가라는 것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많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로 경제를 끌어가고 있는 연령층이 좀 더 젊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국내 순 이주에 대한 인구 증가는 그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기업이 또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주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경제적인 외부 변수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계없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지역이다. 자, 그럼 그런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체가 아닌 부분에 집중해라. 자, 예를 들면 아틀란타 조지아주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산업, 그리고 금융,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잘 복합된 지역. 그런 지역은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수요가 강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똑같은 텍사스 주라도 달라스하고 또 휴스턴 틀리고요. 또 오스틴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 전반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10개 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0개 주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에도 그러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부분적인 사이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아파트 그리고 또 여러 지역 중에서 강남 그리고 다양한 투자보다는 똘똘한 한 채. 상당히 투자의 영역이 좁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강남 불패, 아파트 불패 그런 걸 떠나서 한국의 정책적인 부분도 우리는 살펴 봐야 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이제는 이 투자가 한국은 그래서 장기 투자가 힘든 곳이거든요. 자, 미국은
반면에 단기 투자도 있지만은 장기 투자를 하는 곳이에요. 현금 흐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은 이러한 행정부가 바뀌음으로써 일부 정책들은 변화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정책들은 10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고 이어온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정책은 이어오지만 부수적인 것들이 수정되고 보완되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한국은 아예 통째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장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들은 또 뭐가 바뀔까 봐 장기 투자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하고 빨리 빠지려고 그러죠. 그리고 정책을 내놨을 때 이러한 혜택을 드립니다. 대출을 이렇게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정책들은 그것은 그때 당시 일시적인 부분에 그치는 거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한국인들의 심리가 과연 신뢰로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심리인가를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한국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안 하려고 하세요. 나는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봤어요. 왜 한국은 장기 투자를 못 하는가? 정책의 변화 때문입니다. 미국은 왜 장기 투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안 바뀌니까요. 그러니까는 신뢰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불패, 강남 불패,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행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심리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정책가의 신뢰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에서 어떤 장기적인 거, 장기적은 또 인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심리 사이클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4년의 미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떤 잔잔한 물결과 같았다면 2025년은 역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은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이고요. 이러한 새로운 사이클의 시점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정책과 맞물려서 나온 대출 완화, 그리고 감세 정책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인 환경과 부딪히면서 어떠한 사이클로 전환되는가는 사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알 필요가 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는 이제는 정보 전달을 떠나서 그러한 정보를 풀이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를 통해서 미국 부동산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 지지를 않고 그것을 분석하고 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나침반과 같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시하셔야 되는 것은 세계적인 정세, 거시적인 경제, 아울러서 우리가 미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안다면 역으로 거시 경제와 세계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나아갈 방향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나침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를 통해서 또 다른 투자 전략과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